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좋은 영화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한 편의 영화는 부조리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한 질문에 쉽게 답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술의 탈을 쓴 프로파간다이기 쉽습니다. 우리는 영화 감독에게 사상가나 정치가의 책무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영화는 우리가 애써 외면했던 현실의 어두운 면면을 찾아내어 기꺼이 조명을 비춰줍니다. 그간의 필모그래피에서 드러났듯 늘 소외된 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션 베이커는 이번 영화를 통해서도 마치 당위정을 삼키듯 달콤하고 환상적인 외피 안에 우리가 애써 외면하거나 혹은 알지 못했던 절박한 이웃들의 맨 얼굴을 디밀어 놓았습니다. 바로 자본주의가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꿈과 환상의 도시 플로리다의 디즈니 월드에서 말이죠. 월트 디즈니사가 만들어 놓은 디즈니 월드에는 비싼 입장권을 사면 달려갈 수 있는 웅장한 매직 킹덤 캐슬이 있습니다. 하지만 디즈니 월드에서 1마일가량 떨어진 곳에 또 다른 매직 캐슬이 있습니다. 영화는 부유한 이들이 돈으로 잠시나마 꿈을 사는 디즈니 월드의 맞은편에 위치한 미국의 쪽방촌과도 같은 모텔촌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곳에는 갓 20을 넘긴 나이에 문신 가득한 몸을 가진 미혼모 헨리와 그녀의 6살 배기 딸 무니, 그리고 같은 처지의 모텔 투숙객들과 그것을 지키는 매니저 바비가 있습니다. 영화는 모텔 앞에 주차해 놓은 자동차 위에 침 뱉기 놀이를 하는 두 아이를 비추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매직캐슬이나 퓨처랜드와 같은 이름을 가진 모텔들은 원래 디즈니 월드 방문객들을 위한 저렴한 숙소로 지어졌지만 지금은 보증금이 없어 주 단위로 방세를 지불하며 살아가야 하는 노숙자 전 단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 흔한 미끄럼틀이나 시소 하나 없어도 이상할 곳 없는 이곳에서 천진난만한 아이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놀이터로 만들어가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날도 무니와 스쿠티가 3층의 모텔 복도에서 새로 들어온 자동차에 침 뱉기 놀이를 하다 퓨처랜드에서 온 젠시와 친구가 됩니다. 머리 위로는 개인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화려한 자본의 도시 위에서 가난한 아이들은 아무도 가지 않을 듯한 곳이거나 버려진 장소에서 그들만의 천국을 만들어갑니다. 아이들의 천진함은 소떼 농장을 사파리로, 마약과 매춘의 흔적이 가득한 폐허가 된 콘도를 자신들만의 파티장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무늬가 쓰러졌는데도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나무 위에 걸터앉아 노는 아이들의 모습은 이 아이들이 쓰러졌음에도 자라는 나무 같아 보여 저연합니다. 완벽하게 비교육적인 환경에서도 아이들은 어른으로 커가기 때문이죠. 이곳이 조금이라도 매직 캐슬일 수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놀이로 만들어버리는 아이들의 천진남 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천진남은 얼마나 훼손되기 쉬우며 싸구려 페인트로 눈가림해 놓은 가짜 판타지는 또 얼마나 무력한가요?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색감으로 칠해진 모텔은 그 안에 들끓고 있는 벼룩이나 아무렇지 않게 차로 사람을 밀어버리는 그곳의 현실을 가려줄 순 없습니다. 이 영화의 최대 미덕은 타인의 고통을 동정하거나 과장하지 않는 시선으로 그렸다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해 부모 자격 상실로 아이를 아동국 직원에게 빼앗기게 되는 헨리에게 연민을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헨리는 내일에 대한 기대도 없고 더 나은 삶에 대한 욕망도 없이 닥치는 대로 막 사는 싱글맘입니다. 온몸 가득한 문신에 손가락 욕을 예사로 쓰는 거친 헨리는 건전한 시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전과 기록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 없는 그녀에게 주당 35시간의 일자리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일자리가 없으면 정부의 보조금을 기대할 수 없는 처지라 생계 마련이 요원합니다. 헨리는 도매로 향수를 떼어다 근처 리조트를 돌면서 팔아도 보지만 그마저 불법이라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어린 딸을 내세운 구걸과 도둑질에 이어 급기야 아이를 화장실 욕조에 넣어둔 채 모텔에서 매춘 행위까지 하기에 이릅니다.
아이와 함께 지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을 하면 면죄부가 성립될까요? 그런 행동이 아동국의 개입을 불러올 것을 몰랐다고 한다면 더더욱 부모로서의 자질이 의심됩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물질적 풍요로움을 줄 수 없어도 최소한 잃지 않아야 할 존귀함이 무엇인지,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 규범은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바라는 바로 그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창한 이상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아이 보는 앞에서 구걸을 하거나 남의 물건을 훔쳐 팔고서도 아무렇지 않게 발뺌을 하거나 몸을 파는 앱에 올릴 사진을 찍어달라고 어린 딸에게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바닥의 삶을 사는 헨리의 삶을 어린 무니 역시 보고 배우게 될 테니 말이죠. 그렇다면 무니의 친구인 스쿠티와 젠신이 어떠한가요? 최소한 스쿠티 엄마의 슐리는 근처 패스트푸드에서 일을 해 합법적으로 번 돈으로 방세를 내고 아이를 키웁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무엇을 하며 노는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훈육하는 엄마입니다. 그리고 할머니 손에 자라는 젠시 역시 무늬 같지는 않습니다. 모텔은 집이 아닌 방입니다. 하지만 젠시 할머니는 모텔 방을 집처럼 꾸며놓고 아이들에게 집밥을 해먹이려고 했습니다. 그 집에서 하루를 묵던 날, 1달러면 과자를 살 수 있는데 무엇하러 음식을 하냐는 헨리의 말은 젠시와 무늬의 간극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겉보기에 똑같은 히든 홈리스이지만 그 안에도 격차는 존재합니다. 지켜야 할 최소한도의 행동 규범을 갖지 못한 헨리는 무늬를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부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미성숙한 어른에게 모성애는 감정 이상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영화의 중반, 버려진 콘도에서 불장난을 하러 가기 전 스쿠티는 무늬에게 가서 결혼하자고 합니다. 불장난을 섹스에 대한 은유로 갈파한 평론가 정성일의 지적처럼 무늬와 스쿠티가 그렇게 어울려 지내다가 10대에 아이를 낳는다면 아마 어린 엄마가 버리고 간 전시와 같은 아이가 될 것입니다. 젠시가 사는 모텔 이름이 퓨처랜드임은 그래서 의미심장합니다.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일상을 살아가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서정적인 유년 시절이 없습니다. 어른들의 눈물과 한숨 속에서 아이들은 일찍 철이 듭니다. 나는 어른들이 울기 직전 어떤 표정을 짓는지 안다 라고 말하는 무늬의 말은 영화가 담아내지 않아도 헨리가 보내야 했을 무수한 절망과 외로움의 시간들을 짐작케 합니다. 아마 헨리에게도 따뜻한 가정이 있었으면 지금과 같은 모습은 되지 않았겠죠.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는 데에는 어쩌면 버려진 자신의 삶이 투영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당연합니다. 하지만 영화는 현실을 미워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우연과 같은 해피엔딩이나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길을 쓰고 버텨야 최소한의 삶이 유지되는 냉혹한 곳이 우리네 인생이 아니던가요? 영화는 딱 그 자리에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매니저 바비를 세워놓습니다. 모텔의 크고 작은 말썽을 핸들링하는 바비는 모텔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선한 마음을 가진 매니저이지 기다리 아저씨가 아닙니다. 모텔 문 앞까지 다가온 커다란 새를 내쫓으면서 악의는 없다라고 말하는 대사는 그의 역할을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크고 작은 고장과 사소한 말썽을 깔끔하게 처리해주는 바비는 지켜주는 자인 동시에 추방하는 자입니다. 헨리의 방종에 대한 그의 퇴실 경고에 당신이 아버지냐고 소리치는 헨리의 모습은 바비가 유사 아버지가 되어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 역시 아내와 이혼하고 아들과의 관계마저 소원한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막장 인생들이 모여 하루살이의 삶을 살아가는 곳에서 바비는 그곳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최선의 방패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석양 아래 담배를 피우는 바비의 쓸쓸한 모습은 매니저로서 그가 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인 동시에 영화가 히든 홈리스를 바라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영화는 보여주는 것 이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설픈 동정과 연민의 시선으로 현실을 바꾸진 못합니다. 누군가 기어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도이든 사람이든 말이죠. 하지만 복지제도는 어린 문희를 엄마로부터 빼어서 올 수 있을 뿐 헨리를 구원하진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손을 내미는 쪽보다 외면하는 쪽을 택합니다. 헨리의 유일한 친구인 애슐리마저 그녀에게 창녀라 욕하고 하루아침에 돌변하는 서늘함에 어린 싱글맘은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헨리의 거친 말과 행동은 기죽지 않고 버텨보려는 그녀의 방어기제인지 모릅니다. 손을 내미는 쪽은 아이들입니다. 젠시는 아동보호국 직원으로부터 도망쳐 자신을 찾아온 문희의 손을 잡고 함께 달아납니다. 엄마와 헤어져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문희는 그 순간 이전의 영악함을 잃어버리고 엉엉 울어버립니다. 그리고 문희의 말을 따라 모든 것을 했던 젠시는 이제 그녀를 돕는 자리로 올라섭니다. 두 꼬마가 함께 도망쳐간 곳은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지척의 디즈니 월드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로 잡아낸 화면에서 부모 손을 잡은 가족들 사이를 헤치고 오직 세상에 둘만 존재하는 듯이 진짜 매직 킹덤 캐슬을 향해 내달리는 장면은 찬란한 슬픔입니다. 그들에게 디즈니 월드란 그저 폭죽 소리와 불꽃 놀이만으로 상상해왔던 무지개와도 같은 곳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살고 있는 가짜 매직 캐슬과 돈이 있으면 구형 가능한 진짜 매직 캐슬에 이르는 1마일의 거리는 닿을 수 없는 무지개와도 같습니다. 두 아이의 행보가 어떻게 이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달려가는 두 아이의 모습으로 영화는 끝나고 이제 그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관객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관객은, 아니 우리 모두는 합니다. 이것이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라면 두 아이는 진짜 디즈니랜드 안으로 진입할 수 없음을 말이죠. 그렇다면 저 멀리 보이는 매직 킹덤 캐슬을 향해 내달리는 두 아이의 뒷모습이야말로 이 영화가 허용한 영화적 판타지라는 것을 말입니다.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가난을 미화하는 대신 헨리와 문희가 만들어내는 일상의 반짝임을 잡아내었습니다. 쏟아지는 빗 속에서 둘이 껴안고 노는 장면이나 잠깐이라도 돈이 생기면 마트의 액세서리 코너를 돌며 좋아하는 모습, 그리고 하늘 수놓은 폭죽 아래에 작은 빵에 초 한 자루 꽂아놓고 싱글맘 가족의 유일한 친구 젠시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장면 같은 거 말입니다. 당장이라도 부서져 내릴 듯 절박한 삶 속에서도 잠시나마 빛나는 순간은 있습니다. 만약 그조차 없다면 누구든 버텨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모로서 부적격자임은 맞지만 서로 사랑하는 모녀를 떼어놓는 일이 옳다고 어느 누군듯 장담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영화 내내 쾌활하게 그려진 악동들의 신나는 놀이와 자유는 부모의 방종과 교육 부재의 이면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어떠할지 우리는 압니다. 감독은 영화가 지닌 허구의 색깔을 최대한 지우기 위해서인지 대부분의 배우들을 신인 또는 무명으로 기용했습니다. 하지만 모텔을 지키는 매니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배우인 윌렘 데포를 선택했습니다. 익숙한 배우에게 우리는 감정 몰입과 신임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민하되 동정하지 않고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뎌 문제의 본질을 해결해 줄 수는 없어도 그들 편에 기꺼이 설 수 있는 마음을 지닌 바비의 자리는 히든 홈리스와 싱글맘을 다룬 영화적 포지션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영화는 유치해집니다. 그 다음 몫은 영화가 아닌 정치의 영역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